교회협의 부회장이신 우리 손정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잘 품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 자리로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 결코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덜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더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이 발달장애 사역 클리닉, 장애 사역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편견, 무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동행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의 교회가 모두를 위한 교회, 경계가 없는 공동체, 모두를 가족으로 품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가 존중받고 환영받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시는 우리 김창근 목사님, 윤보라 전도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 클리닉이 단지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각 교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저희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숲에 또 단원이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특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숲은 우리 정미경 지휘자님께서 단원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오늘은 특히 플루스를 연주했던 친구는 안수민 필요한 친구이고요. 클라리넷을 연주했던 친구는 KBO 처음 성인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악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잘해요. 저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너무 좋아요. 저 약간
매주 화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일어나지를 않아요. 원래 이 친구들이 안 그렇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 제가 장애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세미나, 장애사역 이런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어요. 참 많이 다녔는데요.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세미나는,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세미나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정말 귀한 세미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장애사역을 경험을 오랫동안 많이 했고 이것저것에서 뭐 배우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장애사역이다,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장애사역을 11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 특히 목회자로서 장애사역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먼저는 우리가 10시에 저기 벌써 좀 시간이 5분 정도 지났는데 강의 1을 전체 우리 강의 이렇게 듣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강의를 세션을 좀 나눠서 우리가 또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세션은 여기는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 혹은 교회 교사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층에서 윤보라 전사님과 함께 세션 2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 장애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오려면 통계를 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발달 장애인들, 그러니까는 3세부터 17세 사이에 학령기의 학생들 발달장애 진단율이 2019년에는 7.4%였었습니다. 7.4%. 그런데 2021년에 재조사를 했을 때는 8.56%. 그래서 2년 사이에 약 1.16%가 증가를 했죠. 근데 이 숫자로 보면 1.16이 이거 뭐 1.16 오른 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전체 인원 100%는 늘 100%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한 숫자인 거죠. 1.16%가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발달장애별 진단율을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9.57%. 아까 저희가 30세부터 17세 사이에 8.56%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9.57%냐면 아까 퍼센트는 CDC에서 질병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질병관리센터에서는 ADHD를 발달 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other behavior 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달라서 아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여기의 숫자들은 중복 장애가 각각에 표시되어 있어서 중복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ADHD가 9.57%, 그 다음에 학습장애가 7.45%, 그 다음에 요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2.94%, 그 다음에 지적장애가 1.72%, 기타 발달 지연 장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염색체 장애, 염색체 장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운 신드롬이 염색체 장애이죠. 잘 모르시겠지만 IDIC-15이라는 것도 염색체 장애이고, 윌리엄 신드롬도 이제 염색체 장애, 그리고 엔젤먼 신드롬 이것도 이제 염색체 장애. 뇌병변 장애하고 비슷하지만 염색체 장애이고요. 그리고 뇌성마비 혹은 뇌병변 장애도 이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인지적으로는 되게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셔가지고 시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발달 장애별 진단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이 한인 밀집 지역인 밀집 지역 안에 국립학교 안에 특수교육 현황을 우리가 보면 풀톤 카운티 안에 전체 학생 수가 8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발달 장애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IEP (Individual Education Plan)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11%. 숫자로 하면 약 9,680명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귀넷 카운티에는 18만 명이 전체 학생 수가 18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3%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숫자로 하면은 23,635명. 그리고 폴시트 카운티에는 54,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폴시트 카운티에는 저거 숫자가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10%, 12%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시안 학생 비율이 있죠. 아시안 학생 비율이 12%, 귀넷 카운티에는 11.5%인데 11.5% 안에 한인 학생 비율이 6.6%. 굉장히 높죠. 그리고 폴시스 카운티에는 아시안 학생 그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발달 장애인 숫자, 아시안 학생과 특히 한인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아시안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아시안 학생 비율이에요. 이거는 특수교육 학생의 아시안 학생 비율이 아니라, 그렇지만 추정할 수는 있겠죠. 대충 23,000명의 절반만 생각을 해도 아시안 학생이 11.5%니까는 10% 2,300의 절반만 해도 약 700명 정도가 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미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체 현황은 어떠냐면 미국 전역입니다. 특수교육 학생 750만 명, 750만 명.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은 15%. 그러니까는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 대략 한 6명 중에 1명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6명 중에 네. 자, 그래서요, 추정해 보면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 발달 장애인을 최소 추정치를 한 3,000명. 이거는 한국의 학생들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데 거기다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발달 장애 가정 인구는 약 한 1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제가 장애사역을 11년을 하면서도 이 숫자가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인 인구가 보통 몇 명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애틀란타에? 요즘? 저는 이제 얘기 듣기로 어떤 분은 20만,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25만 이렇게 보는데 한인 인구를 요즘은 이제 최소 한 15만 정도로 보고 있죠. 그렇죠? 네. 15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숫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지만 사실 우리가 15만 명을 다 보고 살지는 않죠. 그렇죠? 15만 명. 그 중에 한 1% 보고 살까요? 한 1,500명? 2,000명?
아주 넓으신 분들은 한 2,000명 보실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나는 발달 장애인 숫자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나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발달 장애인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발달 장애 사역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한인감리교회, 이 애틀란타 지역에서 발달 장애인 예배 처음 그래서 제가 처음 발달 장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한인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보고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1장로교회가 발달 장애인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슈갈로프 한인교회가 2013년부터 예배로 시링으로 있다가 예배로 시작이 됐고요. 프라미스 교회가 2019년부터 발달장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교회, 제너레이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장로교회가 제가 잘 모르겠었는데 발달장애인이 있고 발달장애인 부서가 있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발달장애인 예배가 없다가 최근에 발달장애인 예배를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 아직 발달장애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예배를 8월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까지 만약에 발달장애인 예배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 애틀란타 지역에 총 8개 교회가 발달장애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예배가 없더라도 뭐 작은 교회건 중형 교회건 발달장애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렇게 8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발달장애 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기독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라 2000년부터 시작해서 25년간 꾸준히 발달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원미니스트리라는 기관이 생겨졌고 2019년에 샤인 커뮤니티라는 발달장애 기관이 생겼고 그리고 더숲이라는 기관이 2022년에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선교기관, 아니 기독교 기관, 선교기관은 미라라고 더숲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발달장애인 기독교 기관은 이렇게 4개 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 테라피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이 테라피 기관과 교육 기관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인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교육 기관들도 ABA 테라피 기관들도 이렇게 생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발달장애인 복음화율은 얼마나 될까? 이라고 보면요, 발달장애 성도 비율은요, 대개가 발달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 발달장애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 교회의 발달장애인 숫자는 보통 1%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인 주한장로교회,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 분당우리 교회, 뭐 이 성도들이 막 2만 명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발달장애인 학생이 제가 직접 나가서 봤는데 200명을 넘었다 떨어지고 네. 그런데 발달장애 사역을 아주 잘하는 교회가 가끔 한 1.5%, 2%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발달장애 성도 비율,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1%. 그런데 발달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도 전체 교회 숫자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없지만 발달장애인 복음화율을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조사되는 바는 없지만 제가 이쪽 이제 전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 사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보시면 하신 말씀. 그게 뭐였냐면 아무도 없다. 네가 그곳에 하나님을 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정말 그런 거. 장애 사역이 아무도 없는 거. 제가 특히 발달장애 사역을 2013년도에 시작했을 때에는 일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인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제일장로교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세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발달장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달 장애란 무엇일까? 발달 장애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발달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성장 중에 뇌의 기능이 다르게 발달하면서 생기는 장애로서 이해력 혹은 의사소통 혹은 사회성 혹은 신체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신체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발달장애로 볼 수가 없고요. 이런 장애와 동반하여 신체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만 발달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또는 성장 중에 뇌의 기능이 다르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중에 그 뇌전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전증이 뭐냐면 시저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간질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 뇌전증인데 뇌에 이상 전류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이상 전류가 계속해서 불안정해져서 시저가 뇌전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뇌 발달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집에 갔어? 하고 다르죠. 이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표정과 이렇게 하는 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얼굴 표정을 본인이 원하는 익스프레션 그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성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염색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장애에 따라서 IDH15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구강구조, 이 구강 말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다운 신드롬을 가지는 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아졌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40세 미만이었는데 요즘은 60세까지 그런 거예요. 자, 발달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은 그래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CDC에서는 이거를 발달장애로 분류하지 않지만 장애 사역과 교육기관에서는 발달장애를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발달 장애들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는데요. 뇌전증이 있는데 이 뇌전증은 약물로 잡아야 되는데 약물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뇌전증만을 위한 약물은 사실은 없고요.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은 있는데 그런 약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그 사람하고 맞는 약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약을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뇌전증이 만약에 심해서 이머전시에 가게 되면 약물 테스트를 막 하루에 100가지씩 해요. 100가지씩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먹히는 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기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자기한테 맞는 약을 빨리 찾으면 뇌전증을 빨리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뇌전증이 점점 잡지 못하고 커져서 신체도 커지게 되면 뇌전증에 따라서 이 뇌에 충격이 가게 됩니다. 뇌의 성장이 계속해서 발생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뇌파 불안정으로 인해서 쉬는 시간이 짧아요.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밤에 자러 들어가가지고 1시간 후에 일어나, 2시간 후에 일어나. 그리고 부모님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주무시는 거죠. 24시간 워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졸다가도 무슨 소리 나면 벌떡 놀래서 깨고 그래서 그거 못 치면 문 열고 나가서 서브디비전에 찾아보니까 서브디비전에 이런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집을 두드려가지고 옆집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죠, 부모님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내고 텐션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불만족이 텐션없는 다른 부정적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폐성 장애, 다운 신드롬 가진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달라서요. 우리는 식별해서 본능적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게 되지만 그 친구들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모든 정보들이 일순간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뇌의 자극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뇌에 충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루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루틴대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안정적인 것, 익숙한 것,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은데 이게 변화가 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염색체 장애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또는 장기의 불안전한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술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신체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리 프로블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요. 센서리 프로블럼이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뇌에 전해지는 이 감각이 이제 센서리 감각인데요. 이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특히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밥을 씹는 이 텍스처의 센서리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떤 데시벨에 있는 소리 같아요. 어떤 소리, 왜냐면 어떤 소리는 막 반응하고 어떤 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그런 것이 딱 걸리게 되면 뇌에 충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충격이
그냥 우리처럼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공항에 센서리 룸들을 만들어 놓는 공항들이 점점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틀란타 공항에도 센서리 룸이 있어요. 센서리 컨코스 F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면 장애가정들이 들어가기 전에 애틀란타 공항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면 센서리 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발달장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나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공간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공항들이 이 센서리 룸을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센서리 프로블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발달장애인 가정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유추할 수 있었겠지만 돌봄과 피로 그리고 외로움 24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고 가족 전체가 그래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이 친구가 안정되게 까지.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항상 긴장 속에 있고 일을 그만두거나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그래요. 부모의 부담을 함께 지고 있고 또 부모님들 우리 한인 가정들은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녀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 부모님이 라이드도 못해서 또 이 형제도 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가 패밀리 나잇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이제 교육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데이트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은 뉴스라든가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노로브 조지아에 간 거예요. 노로브 조지아에 그때 얘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렇지만 그때 얘가 중학교 6학년이나 7학년이나 8학년이었나 그쯤이었는데 무릎 조지아에 처음 가요. 무릎 조지아에 처음 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매년 하면 안 돼요? 그 모로브 조지아를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은 거예요. 모로브 조지아를 1년에 한 번씩.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그 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장애가정 부모님들은요 되게 성실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눈 팔 수가 없어.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네. 그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시선과 오해에 대한 그런 상처들도 많이 트라우마 많이 걱정을 의식하게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면은 왜 그 아이 가만히 놔두냐고,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따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저는 장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그노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그노 해줘요.
이게 땡깡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를 결국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이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목표 가가지고 아이 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네. 혹시 그런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막 저기 하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차로 마이크를 붙여야 되는데 뒤에 잘 안 들리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런 편견, 이런 상처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장애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는 전체 장애의 10%밖에 안 돼요. 모든 장애의 대부분은 90%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발달 장애인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발달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지금은 오케이.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그런 거죠.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보다? 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잊고 살다가도 그런데 눈뚝 떠올라.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미국에 있는 거는요. 근데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들 목회자라고 여러 가지 애들을 쓰시고 처리를 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인사를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래요. 불현듯 어머님이 생각나서 죄송하더라고요. 네. 불현듯 생각나.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또 있어요. 예배와 신앙생활에 장벽들이 있는데, 장애인 자녀가 예배 시간에 소리 내거나 움직이면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의식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렇게 지금 살아와서 이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하고 이게 너무 민감한 거, 이게 트라우마고 이게 충격이고. 네. 그러니까는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 애가 딱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겠죠. 누가 뒤돌아보나 안 돌아보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취약계층 있는 분들이 환영받아야 될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 통계가 전체 장애인 통계는 등록된 장애인만 20%라고 해요. 발달 장애인만 쳐도 지금 8.5%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1000명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명인 교회, 2만 명인 교회에 발달 장애인은 몇 명이라고요? 1%. 그러면 다른 신체 장애인은 더 많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 드셔서 장애가 생기신 분들,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만 교회에 있지, 신체 장애나 발달 장애인들이 교회에 없어요. 교회 많이 없어요.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 교회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뭔가는 something more 이라는 것이죠. 주일학교나 공동체 생활에 참여가 어렵고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자녀를 위한 배려가
하죠. 그래서 자녀가 주일학교를 보내도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치돼서 혼자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있는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 아이가 내가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겠죠. 그죠? 네. 부모와 교사, 목회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발달 장애인도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비장애인도 같이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 한 분이 우리 아이가 이런데 저희가 내일 교회에 가도 될까요?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여러분들 중에 어느 교회 방문한다 그럴 때 전화해보고 저 방문해도 돼요? 그리고 교회 방문하신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근데 장애인 가정은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가도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도 미적이에요. 그럼요, 오세요. 그래도 두려워. 네.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A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교회의 시스템, 지금 현재 교회의 환경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장애인 가정에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냥 모르는 척하셨어요. 장애인 가정에 몇 주 교회를 오는데 모르는 척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가정이 몇 주에 떠났다. 근데 그게 목사님이 내내 그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그러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지금 장애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고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장애 사역자가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예배 있으면 필요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웰컴이에요. 웰컴. Start with welcome.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좀 더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웰컴을 해주는 거예요. 장애 가정들이 왔다가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애가정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상해. 내가 딱 보니까 이상해. 어떡하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장애가정이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걸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알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러는 거야. 또 지나갔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장애 가정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온몸이면서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딱 소리라도 질러봐요. 근데 누가 그냥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쳐다봤어요. 뭐 꼭 나쁜 마음이 있어 쳐다본 게 아니라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 어머나, 바로 일어나서 떠나는 거죠. 바로 일어나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웰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 하는 거 그거 웰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새가족 팀에는요, 발달 장애인 이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훈련받은 분이 있어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발달 장애인 가정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견디고 남아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단 한마디의 말이 문턱을 낮추고 관계의 이 키를 이게 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뢰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그렇지 못한다. 조금 실수를 해도 몰라서 그런 거지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섬김이 아니라 함께함이 먼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 우리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아닌 거. 물론 그 마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도와준다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하기 위해. 그래서 도와주는 것 자체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함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살고 나 살고.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나도 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아니라 함께함이 먼저이고요. 장애사역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나? 제가 장애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자녀분 중에 장애가 있으세요? 친척 중에 누구 장애인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그리고 저도 장애사역 시작했을 때 이만큼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것 제가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면 장애인인 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장애인에 관해서 1도 안 배웠구나. 1도 연습을 안 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이렇게 된 현실이 어쩌면 목회자 나의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태도는 형제됨과 동행을 만들어주고요. 도와준다는 입장은 위계적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준다라는 입장보다는 함께한다. 섬김은 함께함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아이의 버디입니다. 같은 수급으로서 함께 지냅니다. 우리 여기서 장애가 좀 들어오면 일로 여기 나랑 같이 예배드려. 밥 먹게 되면 철수 엄마 일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장애 가정들과 장애인을 힐링을 시켜줘. 힐링. 같이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It's okay.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그 가정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문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주보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놓는 거예요.
장애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딱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쉬운 예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주보 발달 장애인들이 그냥 만약에 이제 주보가 있으면 이거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문자 인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만든 쉬운 주보가 필요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림 주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장애인들을 환영하고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의 예배를 위한 장애인 케어가 아니라 발달 장애인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사역은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 그거는요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그것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발달 장애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발달 장애인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지원 방법은 아까처럼 시각적 예배 순서표를 가진다거나 예배 친구, 버디를 붙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 중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아멘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떠들면 안 돼. 그런데 버디는 떠들어야 돼. 버디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사랑하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초수도를 사랑하신대. 떠들어야 돼. 버디. 예배 도우미를, 버디와 예배 도우미를 배치하고 이해하기 쉬운 찬양을 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하고 말씀이 요약된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이 친구에게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실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배 좌석을 배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열이 있으면 중간에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 자리는 이렇게 그 버디가 가장자리에 앉고 그 안쪽에 앉게 하거나 가급적 뒤쪽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발달 장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이렇게 있으면 프로미스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맨 끝에는 양쪽 이게 의자가 비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휠체어 들어올 수 있게. 네. 다 이렇게 차 있으면 휠체어 타신 분이 복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우는 거죠. 프로미스 교회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버디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버디는 뭐 단순히 이제 봉사자가 아니라 버디는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그냥 아까도 우리가 계속 강조했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버디를 붙여주면은요, 버디가 힘들다 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요 버디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버디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버디의 진정한 의미는 동행자. 그래서 장애인을 수동적인 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신앙적인 동반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버디의 핵심 사역입니다. 네, 잘 맞췄네요. 자, 우리 파트 1을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파트 2로 나눠지는데 파트 2는 우리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들, 현재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 혹은 장애사역 준비를 위해 오신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기 윤보라 전사님 안내를 따라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장애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장애사역 전제에 관해서, 그다음에 리더십의 역할, 그다음에 발달장애를 위한 예배, 신학교육,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B그룹 세션에서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평신도와 이렇게 세계적 팀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거고요. 발달장애 사역의 놀라운 실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같이 은혜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솔직한 삼자되며 우리 성도들의 입장, 장애가정의 입장,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